네, 현재 시각 8시 24분 향해 갑니다. 지금 보고 계신 머니쇼 유튜브에서 라이브로도 시청 가능하니까요.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다양한 정보 원하시는 분들은 카카오톡 채널에서 크존 검색하셔서 친구 추가하시면 다양한 정보 확인해 보실 수 있으니까요. 이 부분까지도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가 정말 중요한 한 주가 될 수 있겠네요. 일단 7월 FOMC 회의도 있고 네. 앞서 말씀 주신 대로 일본 또 BOJ 금융정책 회의도 있고 뭐 빅테크들 실적 발표 실적이 있죠. 있죠. 예. 거기다가 고용 지표가 주 후반에 그러게요. 막 연이어 나오죠. 실업률이 어떻게 나온지도 관건이겠네요. 지금 이제 실업률이 그 요즘 들어서 갑자기 뭐 회자되는 싸움의 법칙, 그걸 갖다가 아주 아슬아슬하게 하는 예. 뭐 이러면 진짜 그 이론에서 말하는 경기 침체 시작했나 마나 하는 그게 이제 거의 뭐 비등점에 가까워져 놓으니까 여느 때보다 또 고용 지표에 대해서 보는 것도 많고 우리 송 대표님 짚어주실 게 많은데 시간이 부족할지도. 빨리 모셔보죠. 그러시죠. 예, 디멘전 투자자문 투자부문 송재경 대표님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오세요. 안녕하세요. 시원하게 이별하셨네요. 일단 저기 뭐랄까요, 좀 느낌이 막 절벽에서 추락하다가 영화의 한 장면, 뭔가 이렇게 나뭇가지를 잡았거나 아니면 뭐 이렇게 뭐 밧줄을 위에서 던져준 밧줄을 잡았다는 느낌, 뭐 그런 느낌이 들었는데 한번 지난주 한번 정리해 주십시오. 예, 말씀 주신 대로 7월 한 달이 확실히 변동성이 좀 많이 컸죠. 네. 많이 컸습니다. 원래 7월 초반만 해도 그러니까 상반기를 워낙 잘 보내서 네. 예, 특히 미국 중심으로 이게 보통 그러면 7월 이후로도 계속 달린다 뭐 이런 기대가 있었는데 정확히 7월 11일 이게 이제 2주째, 3주째 그 얘기하고 있네요. 네. 이게 소비자 물가 지표 지수가 발표되는 날을 기점으로 세상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그 사이 그렇게 잘 달리던 나스닥 또 이제 빅테크 조정받고 또 반면에 그러다 보니까 소형주가 랠리를 예. 지속적으로 펼치고 그래서 적어도 말씀 주신 대로 투자자들의 심리 자체는 아직은 포기한 것 같지는 않고요. 예. 그러니까 예. 지금 빅테크에서 소위 이익 실현, 어떤 분들은 아닐 수도 있겠지만 이익 실현에서 새로운 투자처를 열심히 찾고 있는 상황인 것만은 분명하다. 이제 여기에 말씀 주신 대로 이것이 나락으로 가는 건지 아니면 새로운 또 시장이 열리는 건지가 이번 주, 다음 주가 상당히 좀 중요해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제는 이게 7월 한 달 거의 다 갔잖아요. 그래서 네. 한 달을 한번 정리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조금 길게 보면 네. 이게 확실히 그 사이에 상반기 작년 포함해서 잘 나가던 데들이 다 헤맸다. 7월 들어와서는 큰 변곡점이었다. 네. 대표적으로 우리가 늘 부러워하던 일본. 예. 일본이 보시면은 거의 5% 하락하면서 가장 많이 제일 저조한 시장이었고요. 가장 큰 이유는 아시겠지만 우리도 이따 논의가 있지만 엔화가 간만에 강세로 돌아서면서 이게 그러니까 일본에 대한 최고의 투자 포인트가 좀 바뀐다. 수출 기업들이 이제 어려워지는 거 아니야 이런 걱정. 그다음에 달러로 환산해 가면 이제는 엔화 강세로 가면 달러 약세로 돌아서서 엔화에 대해서는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손해를 보다 보니까 이제 빠져나가는 게 보이고요. 두 번째로는 이게 이제 제가 단어를 생각하다 보니까 AI 열풍이 AI 역풍으로 좀 바뀐 한 달이었다. 지금 사실은. 그래서 보시면 AI 밸류 체인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나라들이 한 달 동안 참 고생 많이 했다. 보시면 대만 가권이 두 번째로 부진을 했었고 예. 그다음에 나스닥 100, 그다음에 우리나라, 그다음에 그 네덜란드 보시면 다 AI 밸류 체인이 시가총액 상위권에 있는 나라들이 다 고생을 했다 보셔야 될 것 같고 트럼프가 확실히 올라서면서 이 홍콩 항생, 중국과의 미중 갈등 우려, 그다음에 삼중전해에 대한 기대가 있었는데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게 하나도 없다 보니까 홍콩 항생도 다시 빠지고 그래서 전반적으로는 다 EU 이슈 좀 빠졌다 보셔야 될 것 같고 반면에 금리 인하가 7월 중에 일어났던 대표적인 나라인 캐나다가 확실히 제일 좋은 성과를 거뒀고요. 그다음엔 이미 금리를 한두 번 내렸거나 앞으로 더 내릴 가능성이 있는 유럽 쪽에 스위스 포함해서 유럽 여러 나라들이 상대적으로는 양호한 성과. 그래서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잘 나가던 나라들이 좀 헤매고 네. 앞으로 금리 인하가 시작되거나 더 가능성이 높은 나라들이 먼저 올라가는 그래서 한 달 동안 많이 갈렸다.
양극화됐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보게 되면 특히 일본 증시가 이제 한 달 기준으로 놓고 보더라도 좀 많이 떨어진 상황인데 지난주 보니까 목요일 날인가요? 3% 넘게 떨어졌단 말이죠. 분위기가 많이 달라지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결국은 이것이 다 금리 때문에. 결국은요. 지금도 예. 다 이게 우리가 이제 기준금리 얘기하는데 시장금리가 거기에 맞춰서 먼저 움직이잖아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금리의 변화가 상당히 큰데 지금 한 달간 보면은 유일하게 주요국들 중에 금리가 올라간 나라는 일본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나라는 금리가 선반영에서 미리 빠지고 있거든요. 네. 다음 차트를 열어봐 주시면 이탈리아, 스위스, 뭐 뉴질랜드, 스웨덴, 프랑스 다 지금 보시면 한 달 동안 모든 시장 10년물 금리가 다 하락을 했잖아요. 심지어는 트럼프 때문에 금리 올라갈까 봐 걱정했던 미국조차도 빠졌는데 유일하게 지금 거의 연어처럼 따로 노는 역류하는 이런 데가 이제 일본이고 일본의 금리가 유일하게 올라가고 있고 그다음에 말씀 주신 대로 31일 날 BOJ에서 이번에 회의를 하는데 인상 확률이 네. 70%가 넘는 걸로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본 시장의 주가에는 역풍, 금리 상승으로 나타난 가장 큰 변동은 역시 금리가 갈랐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옌도 많은 영향을 받았죠.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러면 이 차트를 좀 먼저 보시면 예. 결국은 제가 올해 만약에 뭔가 시장에 큰 역풍이 올 수 있다면 블랙스완이 올 수 있다면 네. 엔캐리 트레이드 아. 청산 가능성을 말씀을 드렸는데 그럼 각국에 나가 있는 그 옌이 다 다시 들어오는 거예요.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옌이 달러로 바뀌어서 예. 또는 아니면 또 다른 예를 들면 멕시코 페소로 바뀌어서 투자되는 거. 그러니까 엔캐리 트레이드인데 보통 캐리 트레이드라는 거는 금리가 되게 낮은 나라 대신에 또 환율이 안정적인 네네. 나라의 자금을 빌려다가 그렇죠. 금리가 높은 나라 또 환이 강세로 갈 나라에 투자하는 그래서 대표적으로 올해 가장 각광받던 거는 엔을 빌려서 그 멕시코 페소에 투자하는 네네. 이것이 가장 예. 올해 흥미로운 예. 투자였는데 이것이 확실히 이것도 7월 11일이 분기점이었습니다. 7월 11일 이후로 엔달러가 그러니까 급락을 했다는 거는 엔화 강세가 일어났다는 거죠. 예. 그러다 보니까 CBOE 변동성 지수가 그러니까 소위 S&P 500에 대한 변동성 지수인데 이것 자체가 검정색 선이 급등하면서 우상향하는 결국은 말씀드린 대로 이것이 미국에서 연준만 유동성을 좌지우지하는 게 아니라 미국 외 밖에서 최대의 유동성을 좌우하는 거는 일본이었고 네. 일본의 엔화가 강세로 간다는 것은 나머지 국가들에 나가 있는 엔화가 변환돼서 외화로 투자되던 것들이 다시 본국으로 환류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데 말씀 주신 31일 날 BOJ에서 금리를 추가 인상하면서 여기서 152엔을 뚫고 내려간다면 본격적인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이 더 가시화될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적어도 글로벌 유동성 측면에서는 악재가 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모든 투자자들이 주목하고 있는 것이 여기에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네요. 지금 이제 말씀하신 그 152엔 선이 기술적으로 또 살피자면 달러엔 환율의 또 200일 선이네요. 그게 같이 맞물리다 보면은 일각에서는 벌써 한 162엔 근처까지 갔던 게 이렇게 한 10엔 가까이 빠지는 이게 벌써 이미 엔캐리 청산 그 여파로 주식이 충격을 받은 거 아니냐. 그러니까 여기서 이미 또 시작됐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또 무슨 청산이냐 하는데 지금 이제 대표님 보시기에는 아직 그 정도로 이렇게 전 세계에 깔려 있는 그 자금들이 다 뭐 어나인딩 됐다고 보기는 그 가장 큰 거는 이제 헤지펀드들은 말씀 주신 대로 런던엔 베이스로 거래를 하면서 네. 160에서 150이 가면서 일부 청산이 된 건 맞는 것 같고요. 네. 사실은 더 큰 거는 일본 내 자금이 이제 해외에 많이 나가 있잖아요. 일본 개인들이 예. 또는 일본 생보사들이 예. 해외 이거는 헤지펀드들이 엔화를 빌려서 투자하는 이거 말고 예. 이거는 진짜로 그냥 그러니까 돈 놓고 돈 먹기 같은 그런 느낌 그런 투자 말고 일본의 진짜 부가 해외에 나가 투자를 많이 했단 말이죠. 근데 엔화가 지속 강세가 되면 이게 되돌아야 되는 대표적인 게 전 세계에서 외국인들 나라 중에 제일 많이 미국 국채를 갖고 있는 것이 일본입니다. 그렇죠. 1.2조 달러를 갖고 있거든요. 예. 근데 여기에서 엔화가 좀 더 강세로 가면
거기에 두 번째로 미국 금리도 내려오고 일본 금리가 올라가면 양쪽을 다 합쳐보면 해외에다 돈을 놔두고 있으면 손해가 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럼 그 돈이 이제 되돌아 환류가 될 수 있는 거죠. 예. 그러면 미국 국채 시장에 엄청난 사실은 수급상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게 되겠죠. 네. 그래서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은 신호고 이것이 가속화를 줘서 진짜 본진인 일본의 와타나베 부인들이 해외에 투자해 놓은 거 이것이 다시 컴백하는 거 집이 돈으로 자기 고향으로 돌아오는 이것이 일본 자체는 뭐 플러스 될 수도 있겠지만 나머지 국가들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자산 가격에는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어서 그래서 제가 이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이것이 시장의 브렉스완이 될 수 있다고 말씀드렸던 이유가 거기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확실히 참 송 대표님 설명을 듣다 보면 이렇게 묘하게도 저하고 이렇게 보는 관점이 좀 비슷할 때가 많은데 지금 FMC보다도 이제 일본 엔 얘기를 더 많이 하고 계시고 이제 엔캐리 청산 얘기를 하고 계신데 이게 딱 10년 전 아닙니까? 2014년 10월 달에 그때 소위 말하는 그 2013년 4월에 구르다가 처음 시작했던 QQE 양적 질적 완화라고 해서 뭐 2년 내 보는 통화 2배 늘려서 2% 인플레이션 시대를 만들겠다 해놓고 2년 못 기다리고 2014년 10월 달에 뭐 양적 완화 QQE2라고 뭐라 했는데 그거는 전혀 뭐 시장에 영향을 미칠 만한 내용이 없었고 그날 포트폴리오 조정 그게 있었지 않습니까? GPIF한테 연기금한테 국내 주식 채권 비중 줄이고 국내 주식 오히려 많이 사라 위험 자산 쪽으로 해외 투자 많이 늘려라. 그러고 나서 10년 동안 엔화 약세였단 말이죠. 전부 달러 들고 바깥으로 나가야 되니까 니케이는 막 계속 올라오고 요걸 살짝 변경한다는 얘기가 있었지 않습니까? 지금. 지금 뭐 사실은 이제 채권 매입액을 이미 줄이기 시작을 했죠. 네. 일본 내에서 그걸 일본 이번에 국채를. 스케줄을 확실하게 밝힌다는 게 이번 회의 아닙니까? 아마도 예 그렇게 네. 되면 조금 더 소위 이제 일본 내 이제 국채 금리가 더 올라갈 수가 네. 있고요. 말씀드린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이 과거에 있었던 게 세 번이 크게 있었습니다. 제가 이제 자료는 따로 안 갖고 왔는데 2015, 16년도에 한 번 있었고요. 말씀 주신. 그다음에 2007년도에 한 번 그 세게 금융위기 때. 7년, 8년 한 번 예, 세게 금융위기 있었고 때. 2005년도 그쯤에 있었습니다. 근데 2007, 8년도 그때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S&P 500 기준으로 조정이 한 10% 정도로 마무리되고 잘 끝났는데 2007년, 8년도는 사실은 우리가 잘 아는 만큼 조정폭이 되게 컸어요. 컸죠. 그래서 사실은 이번에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이 어느 정도 과거의 세 번 중에 어느 정도로 마무리될지를 좀 지켜볼 필요가 있는데 어쨌거나 이전보다는 상당히 그 일본 엔화에 대해서 그런 과거처럼 그렇게 그 소위 그 스트럭처로 해갖고 기계들이 막 움직이는 그런 규모는 이전보다 좀 줄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런 측면에서는 좀 낫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해보는데 어쨌든 긴장감을 늦춰서는 안 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여기에 사실 하나 더해져서 그 다음 차트를 제가 준비했던 게 뭐냐면 빅스가 올라가는데 엔화 강세가 영향을 줬지만 원래 대선이 있던 해는 7월부터 10월까지가 지금 빅스가 올라가는 계절성이 있는 해입니다. 이게 1990년부터 대선이 총 8번 있었는데 예. 그 해마다 그 한 해를 다 모아서 평균을 낸 거예요. 보면은 그러니까 1월부터 3월까지는 올라갔다가 그다음에 낮춰졌다가 7월부터 10월 말까지는 다시 우상향하는 변동성이 커지는 그러한 계절성이 나타난 시점이고 실제로 지금 시작이 됐잖아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보면 일부들은 뭐 8, 9월 달에 오히려 과거 대선회 때 성과가 좋았다. 성과가 좋을 수도 있죠. 근데 변동성 측면에서 놓고 보면은 어쨌거나 지금 상황에서 이미 상반기에 좀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이 하반기의 변동성이 커지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도 경계심을 늦추지 말아야 될 거고 거기에 이번에 사실은 엔화의 변동성이 어찌 보면 약간 불을 붙이는 그런 상황이 있어서 이번 주가 상당히 큰 변화를 나타낼 수 있어서 좀 잘 보실 필요가 있겠다 말씀입니다. 지금까지 미루다가 이제 BOJ가 예를 들어서 여기서 뭐 국채 매입 규모를 갖다가 이제 줄이는 걸 지난번 회의 때 발표하나 싶었더니 다음 회의 때 하고 미룬 게 이제 이번 회의입니다. 이제 화수 이틀. 그게 FMC하고 겹치기도 하고 BOJ가 먼저 결정을 내려야 되는데 시차로 봐서는 그거 하고 또 금리 인상도 가능할지도 모르다 이렇게 하는데 지금 이 와중에 겨우겨우 이제 한숨 돌릴까 하는 글로벌 금융시장에
BOJ가 저렇게 해서 욕을 다 먹을 자신이 있을까요? 이게 이제 네. 사실은 일본 입장에서는 이 정도 금리가 그러니까 엔화가 약세로 가면 예. 표가 떨어집니다. 일본의 그 은퇴하신 분들 해외 나가서 좀 돈 펑펑 쓰고 잘 지내야 되는데 정말이지 않습니까? 네네. 예, 맞아요. 그런데 지금 그냥 일본 사람들 가난해졌어요. 네. 지금 지금 현재 일본 총리의 자민당의 지금 인기가 역대 최저라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엔화는 강세로 가는 게 사실은 표를 얻기에는 훨씬 더 나은 상황이고 여기에 제재를 가한 건 잘 기억하시겠지만 옐런이었습니다. 자넷 옐런이 예. 이게 일본을 사실은 관찰국으로 지정해놨잖아요. 예. 이게 사실은 이게 일본을 위해서가 아니라 미국을 위해서 제가 보기에는 관리를 하고 있었다 보셔야 될 것 같고 지금 상황에서 이게 일본 입장에서 기회가 왔다고 오히려 생각하는 게 원래는 트럼프 바이든에서 어쨌거나 그래도 비등비등하게 갈 것 같았는데 최근 들어서는 트럼프가 좀 더 세 보이잖아요. 네, 네. 그리고 약달러를 그렇게 원한다며요. 그러면은 일본 입장에선 엔화 강세 가도 미국이 그렇게 뭔가 소위 이제 간섭 안 하겠네라는 생각도 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놓고 보면 일본 입장에서는 지금이 기회이다라고, 그러니까 엔화를 좀 정상 수준으로, 왜냐하면 소위 일본 엔화의 적정 가격을 표시하는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구매력 평가 PPP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예. 이거 기준으로 하면 작년 말 기준으로 OECD에서 발표한 거 보면 100엔 미만이거든요. 네. 94엔입니다. 달러당 지금 152엔 얘기하고 있는데 100엔 미만으로 가야 된다고 지금 얘기하는 거거든요. 구매력 평가 이론에 따르면 90엔 금방 94엔까지 정도가 내려가야 된다. 적정한데 거의 그러니까 지금 너무 싸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엔화가. 일본 엔화가 너무 저평가됐다. 너무 저평가됐다. 그렇게 놓고 보면 사실 그래야만 일본 사람들이 해외 나가서 돈 쓸만 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지금 일본이 이 상황에서 수입 물가도 올라가는데 여기서 엔화 약세를 무조건 고집할 거냐? 저는 그거는 그렇게 보지 않고요. 오히려 지금 상황에서는 적어도 일본 정부 입장에서는 적정한 수준으로 엔화가 하향 안정화되는 것을 원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이게 다 연관되는 내용인데 자금 흐름 자체가 지금 좀 변화되고 있는 상황이고 좀 순환이 되고 있는데 뭐 나라별로도 그렇습니다만 업종별로 보더라도 그동안 이제 뭐 상승 이끌었던 IT 쪽은 지금 좀 지지부진한 상황에서 오히려 금융주라든지 뭐 국내 쪽에서는 또 제약 바이오도 괜찮은 것 같고 이게 글로벌적으로 전반적으로 금융주가 좀 강세인 것 같거든요. 맞습니다. 결국은 이게 금리가 모든 걸 갈랐다. 금리가. 이제는 그러니까 소위 고금리 때문에 고통받던 업종들이 네. 이제는 금리가 내려가면 한숨 돌리지 않겠느냐. 네. 결국은 고금리 피해주가 이젠 금리나 수혜주로 바뀌는 거죠. 그래서 예. 지난 한 달간 일주일간 보면 미국에서 가장 많이 올라온 업종은 역시 부동산 넘버원. 왜냐하면 그 사이 고생 제일 많이 했지 않습니까? 네네. 넘버 투 금융. 왜냐하면 장단기 금리차가 역전이 돼 있었잖아요. 네. 왜냐하면 그러니까 은행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비즈니스 구조가 단기로 싸게 빌려서 장기로 높은 금리로 네. 빌려줘갖고 돈을 벌어야 되는데 예. 이게 예대 마진이라고 하잖아요. 예. 이게 역전이 돼 있었습니다. 단기 비싸게 빌려서 장기로 싸게 빌려줘야 되니까 빌려줘서 손해인 거잖아요, 네, 사실은. 근데 이것이 이제 서서히 거의 정상화 수준까지 오가고 있고 더 갈 것 같다 보니까 그다음에 금융주가 좀 나아진 거고요. 세 번째로는 유틸리티인데 유틸리티를 아시겠지만 장기 투자해야 됩니다. 장기로 대규모 투자하고 완성되고 돈 나오려면 시간 좀 걸리잖아요. 그러다 예. 보니까 금리가 싸질수록 훨씬 더 나아지는 이 세 가지 때문에 부동산, 금융, 유틸리티가 상대적으로 좋았고 반면에 지금은 이제 소위 AI 열풍이 이제 역풍으로 바뀌면서 빅테크가 많았던 업종 세 가지 기술, 정보기술, 통신서비스, 경기소비재 대표적으로 빅테크가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는 그런 업종들이 확실하게 지수를 끌어내는 역할을 했다. 그래서 확실히 지금 시장 자체는 이전에 지난 길게는 10년, 짧게는 상반기에 있었던 흐름이 확실히 좀 변하고 있는 것만은 맞지 않느냐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M7 별명도 바뀌었더라고요. 네네. 네. 그렇죠. 예, 이 M이 매그니피센트에서 미저러블로 바뀌었어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M7 성과를 한 주간 보면 실적 발표가 있었던 거 없었던 거로 딱 구분이 되더라고요. 네네. 발표를 하면 많이 빠집니다. 네. 테슬라, 알파벳. 이게 다음 차트에 있는데 이번 주에 마이크로소프트, 애플도 있잖아요. 그렇죠. 이제 남은 게
그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메타, 아마존. 아마존. 그렇죠. 이분 중에 메이저들을 이제 다 남았습니다. 예, 엔비디아만 이제 한 달 후에 하고. 예. 결론적으로는 확실히 이번에 그 특히 뭐 테슬라에서 좀 제껴놓고 기본적으로 알파벳한테 질문이 제일 셌던 게 그거였습니다. 실적 되게 좋았잖아요, 사실은. 네. 구글 실적 좋았는데 질문이 뭐였냐면 AI 투자 너희 그렇게 많이 하는데 앞으로도 계속 할 거라며. 그럼 돈 언제 벌 거야? 계속 그 질문했습니다. 근데 거기에 대한 대답이 CEO가 뭐라고 했는데 이게 좀 궁색해졌어요. 아, 이게 좀 시간 좀 걸릴 것 같아. 첫 번째 대답. 두 번째는 혹시 이거 해갖고 돈 못 벌면 기존에 쓰던 장비는 원래 우리 검색 엔진 쓰는데 쓸 수 있어. 두 번째. 세 번째, 마지막으로 CFO가 활용점정 찍었는데 3분기 마진 떨어질 거야.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애플이 2분기 실적이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빠진 게 거기에 있거든요. 그래서 똑같은 질문이 이번에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아마존한테 그대로 갈 거고요. 뭐 애플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결론적으로는 거기에 대해서 어떤 대답이 나오느냐. 그래서 결국은 이것이 AI 열풍에서 AI 역풍으로 바뀐 이유가 거기에 있다. 그러면 이미 주가는 많이 올랐고 밸류에이션도 비싸졌는데 우리가 AI 때문에 투자 많이 한 거잖아요. 근데 AI가 앞으로 돈 버는 게 상당히 멀리 떨어졌다 그러면 일단은 거기서 이익을 좀 실현해서 그 사이에 이제 앞으로 좋아질 거, 그 사이에 고생했는데 좋아져. 대표적으로 이제 소형주나 금융이니 부동산이 이쪽인 거죠. 그래서 그쪽으로 자금이 옮겨가고 있는 거. 이것이 결국은 사이즈 로테이션, 섹터 로테이션이 일어나고 있는 이유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미국 장을 보고 있으면은 이 실적이란 걸 갖다 들여다보고 실적 발표 이후에 이른바 어닝 가이던스 같은 거, 어닝 콜 같은 걸 갖다 이제 들을 만한 게 실적이 좋든지 향후 전망에 대해서 조금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이거나 이렇게 하면은 거기에 맞춰서 시장 주가가 반응을 한단 말이죠. 어제 이거는 거의 뭐 한풀이 같은데 저는 3M이 23%나 오르는 거는 아무리 실적이 좋았기로 요즘은 이렇더라고요. 실적 좋다 싶으면 그냥 확 잡아당기고 네. 실적 조금 뭐 아니다 싶으면 그냥 뭐 6, 7%씩 이 대형주를 밀어버리고 하는데 그러면 미국은 실적에 따라서 그렇다 치더라도 우리는 말이에요. 하이닉스나 현대차 같이 그렇게 실적 나오는데 밀어버리면 이거 어떡합니까? 그 이제 하이닉스는 아까 AI 네, 역풍하고 네. 똑같을 것 같고요. 현대차는 제가 뭐 따로 자료는 준비 안 했는데 예. 최근 들어 사실은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의 예. 주가는 4월부터 꺾였어요. 특히 포드가 그랬었죠. 예, 그때. 다 예. 모든 회사가 지금 전 세계 메이저들이 다 그래요. GM, 포드, 유럽의 스텔란티스. 특히 포드는 실적 발표하고 나서 더 그랬잖아요. 네, 예. 얘네들이 이렇게 빠지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그 코로나 특수로 신차 가격이 엄청 올랐었잖아요. 네네. 예. 이것이 중고차 가격이 먼저 이미 빠지고 있고 이제 신차 가격이 요즘 빠지기 시작했어요. 이제 왜냐하면 이제 자동차 살 만큼 샀고 그다음에 수요가 지금 둔화되고 있는 게 보이고 있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 사이 많이 올랐던 거. 이젠 그래서 올해 지금 최근 들어서 뉴스가 보면은 미국 같은 데는 딜러 인센티브를 줘야만 팔리지 않습니까? 아, 예. 인센티브를 지난 1년 전 대비 50%를 올렸다는 거예요. 딜러들한테 그게 무슨 말이냐면 차 안 차가 팔린다는 안 거죠. 팔린다. 그리고 딜러들 그 매장 그 주차장에 예. 차량이 들어오면 예. 평균적으로는 한 60일, 50일 머물다가 나가면 되는데 네. 최근 들어서 전기차는 한 120일 아하. 있어야 되고 그 내연기관 차도 아마 제 기억에 80일인가 60일, 91일 정도는 있어야 나간답니다. 결론적으로는 잘 안 팔려요, 상대적으로. 예.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여전히 아직도 자동차 그 오토론 같은 경우는 8%대 고금리고 결론적으로는 이게 현대차를 포함해서 전 세계 자동차 시장이 확실히 호황은 좀 끝난 것 같다. 지금부터는 이제 소위 가격 경쟁에 들어가는 것만은 분명하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이 그렇게 팔았나 보네요. 그렇죠. 이제 실적이 지금 그러니까 과거를 보면 좋은데 앞으로가 잘 안 보이다 보니까 이미 주가 많이 올랐었잖아요. 그 당연히 프라핏 테이킹 하고 싶은 욕구는 당연히 클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그리고 같습니다. 금리 인하 이제 언제냐 시기의 문제고 뭐 7월, 9월 지금 9월 달 거의 기정사실화 되고 있는 상황이고 사실 금리 인하 되면 이제 중소형주가 더 탄력적으로 올라갈 수 있다는 얘기는 많았잖아요. 네네. 예. 그래서 지금 실제로는 최근에 좀 나아지고 있습니다. 네. 사실 좀 마무리됐나 싶었는데 4번 차트를 열어봐 주시면 이 미국의 규모별 지수 보면 이것 7월 11일부터 지금까지 제가 그려놓은 건데 소형주가 한 주 확 날아갔다가 좀 조정받고 지금 다시 좀 올라가고 있죠. 그래서 지금 정확히 7월 11일부터 2주 한 반 동안
10%, 11% 올라갔고요. 반면에 M7은 마이너스 12%, 기술주도 한 마이너스 8%. 결론적으로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빅테크에서 벌은 돈 이익 실현해서 지금 소형주로 넘어가고 있는 거는 분명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조심할 거는 소형주도 적자 기업들이 상당히 좀 많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 전에 아마 보여드렸던 것 같은데 지금 러셀 2000 중에 거의 44%가 적자 기업이에요. 예. 그러니까 거의 물반 고기반이 아니라 흑자 기업 반, 적자 기업 네, 반입니다. 그래서 예. 지수가 올라가는데 좀 한계가 있을 수는 있고요. 그래서 굳이 만약에 저도 소형주가 앞으로 금리 인하하면 좋아질 건 맞는데 굳이 투자를 한다면 러셀 2000을 투자하기보다는 S&P 600 투자가 훨씬 좀 낫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왜냐하면 러셀 2000은 적자 기업이 너무 많아요. 반인데 S&P 600은 적자 기업은 거의 못 들어갑니다. 소형주 중에. 그래서 관리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2,000개냐 600개냐 네, 네. 차이가 나는 게 거기에 있거든요. 그래서 장기로 해외에 미국의 소형주 투자를 하고 싶다면 러셀 2000을 추종하는 ETF보다는 S&P 600을 추종하는 ETF를 S&P 투자. 600요? 예. 500 아니고요? 예, S&P 500은 대형주, 대형주. 400은 중형주, 600이 소형주입니다. 소형주. 그 다 합하면 1,500이거든요. 아하, 예, 그래서 예. S&P 600 근데 국내에 제가 찾아보니까 예. 국내에 그냥 러셀 2000만 추종한 ETF가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아직은 S&P 600을 예. 추종하는 ETF는 없는데 예. 어쨌든 뭐 요즘 해외 투자는 다들 쉽게 하시니까 예. 그렇게 되면 충분히 투자 가능성은 얼마든지 방식은 있으니까 굳이 소형주 투자하고 싶으시면 S&P 600을 투자하셔라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자, 지금 8시 50분 향해 갑니다. 오늘 양시장 예상 체결지수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예상 체결지수 보도록 하죠. 오늘 0.3% 상승 예상되고요. 예상 체결지수는 2,740포인트입니다. 코스닥 강보합 출발 예상되고 있죠. 지금 호가에서는 797포인트입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 체결가 보겠습니다. 삼성전자 오늘 1% 상승 예상되고요. 지금 예상 체결가는 81,800원이죠. SK하이닉스 2.7% 강세가 예상됩니다. 예상 체결가 19만 7천 원. LG에너지솔루션 0.9% 하락 예상되고요. 지금 호가에서는 32만 2천 원.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보합 예상됩니다. 삼성전자 우선주가 0.7% 상승할 걸로 보이고요. 예상 체결가는 6만 4천 원으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현대차가 0.8% 하락 예상되고요. 호가는 24만 1,500원, 기아 보합 예상되고 있죠. 셀트리온 소폭 상승 예상됩니다. 예상 체결가 20만 500원, KB금융 0.9% 하락 예상되고요. 호가는 8만 7,100원, 포스코홀딩스가 1.2% 상승 예상됩니다. 호가는 36만 500원으로 집계가 되고 있네요.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 체결가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에코프로 BM이 0.2% 소폭 하락 예상됩니다. 지난 금요일에 3.8% 또 하락을 보여줬었는데 오늘 추가적으로 또 하락 흐름 좀 이어질 걸로 보여지고요. 호가는 17만 3,600원. 알테오제는 0.5% 상승 예상됩니다. 예상 체결가 28만 5천 원. 에코프로가 소폭 내림세가 예상됩니다. 호가 9만 4,100원. HLB 0.5% 상승 예상되고요. 예상 체결가는 7만 9,600원. 셀트리온작 1.5% 상승 예상됩니다. 호가 9만 9,900원이고요. 그리고 리노공업이 소폭 내림세가 예상되고요. 삼천당제약 강보합권 예상됩니다. 엔캠 보합 예상되고요. 오늘 펄어비스 호가 흐름 또 좋아 보이는데 지금 8% 강세가 예상되고요. 호가는 48,450원, 클래시스는 보합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제 개장까지 8분여가량 남았습니다. 오늘 보니까 일단 뭐 호가에서는 지금 대형주 그동안에 조금 물량들이 좀 나왔던 IT 섹터로 좀 매수세가 유입되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키우게 하는 것 같은데 참 뭐 불확실성 크고 변동성 크다 보니까 이게 또 호가하고 개장 이후 시초가하고 좀 다른 날이 많잖아요. 예. 예. 일단 뭐 장 열리고 나서 한번 봐야 되겠는데 예. 지금 동시효과 분위기로 봐서는 일단 막 급락이 멈춘 것 정도만 해도 다행인 줄 알아라 이러니까 좀 서운하네요. 참. 확 튀어오르길 기대하셨어요. 한 갭상승 예. 정도를 기대하셨어요. 뭐 지수나 주요 종목들이나 전부 보니까 61선 아니면 120선에서 딱딱 이렇게 멈췄는데 예. 예. 근데 요즘 국내 증시는 오히려 갭상승하면 더 안 좋더라고요. 힘이 빠지더라고요, 뒤에서. 예. 차라리 그냥 은근하게 올라가는 게 그래. 예, 조금 더 월가 나스닥도 보니까 딱 나스닥이 지금 아까 어땠더라 보니 나스닥이 근데 애매해가지고 뭐 기술적으로 봤을 때요. 기술적으로 61선에서는 멈췄는데 예. 추가 하락이 멈췄는데 월가 친구들이 좋아하는 100일선이 아직 저 밑에 기다리고 있어가지고 좀 그래서
지금 거기다가 우리 송 대표님도 그냥 월요일날 시원하게 나오셔갖고 이제 뭐 대충 뭐 단기적으로 한 적어도 뭐 한 1, 2주는 뭐 걱정 없이 단기 트레이딩 관점에서 반등 노립시다 이렇게 좀 시원하게 말씀해 주실 줄 알았더니 첫 마디가 엔캐리 트레이드 정산운 겁을 주십니까? 아, 그게 말씀드린 대로 이거는 제가 겁을 드리는 게 아니라 일본 은행장이 주는 거기 때문에 네. 이게 네. 제가 하는 게 그렇죠. 아니라서 네. 그래서 이제 그게 병주고 약주가 될 수 병주고 있는데 약주고. 이 FMC에서 아까 앞에서도 아마 코멘트가 있었던 것 같은데 9월 달에 7월 사실 금리 인하 가능성은 지금 이제 거의 아무도 기대 안 하시잖아요. 다만 이제 기대하는 거는 9월 달 금리 인하를 사실상 포워드 가이던스를 주느냐. 사실 그 기대가 제일 큰 거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그걸 주면 그거는 확실하게 시장 금리가 좀 내려갈 수 있는 유동성이 확보되는 그런 긍정적인 효과를 줄 것 같고요. 또 이제 거꾸로 말씀드린 대로 FMC 말고 BOJ, 네. BOJ가 금리를 인상하면서 엔화가 추가 하락을 한다면, 예. 강세로 간다면, 예. 그러면 시장에서 말씀드린 대로 확실하게 일본으로 엔화가 다시 되돌아가는 그런 역할을 이거는 이제 글로벌 유동성이 줄어드는 역할 플러스 마이너스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개가 하루 상관으로 시차가 있으면서 앞으로의 영향을 줄 거기 때문에 시장이 그것을 얼마나 받아들이냐가 되게 중요할 거다. 이제 다만 최근 들어서 이게 워낙 지금 여름 휴가 시즌이잖아요. 예. 네. 이럴 때 보통 보면 그러니까 거래량이 되게 줄어들면서 변동성이 위아래로 되게 튑니다. 그래서 예. 당일 신호를 보고 움직이시는 건 좀 위험하고 적어도 조금은 덜 먹고 덜 이런 거 덜 손해 보는 걸 감안하시더라도 조금 한 일주일 이상 흐름을 보면서 대응을 하시는 것이 좀 더 나을 수도 있겠다 이렇게 지금 말씀드립니다. 7월 FMC에서 그냥 동결할 가능성이 95.87% 저렇게 나와 있는데 네네. 그동안에 사실 지난주 하도 미국 장이 빠지니까 일각에서는 이렇게 또 시장이 막 우는 소리를 하면은 7월 달에 전격적으로 금리를 내릴지도 몰라 이런 썰도 돌았단 말이에요. 아 그거는 그거는 좀 아닌가요? 그러면 이거는 그 이제 우리 시장의 히스토리를 보시면 네. 연초에 우리가 몇 번 금리 인하를 예상했습니까? 7번 금리 인하 예상했습니다. 7번까지 갔었죠, 그래서 최대. 네. 이렇게지만 시장은 늘 아전인수격으로 네. 해석을 하기 때문에 예. 그건 좀 무리고 오히려 저는 지난주에 봤었던 거는 빌 더들리 전 뉴욕 연은 연방의 총재가, 총재였고 골드만삭스 수석 이코노미스트였던 네. 빌 더들리가 자기 생각 바뀌었다. 아, 예. 사실 엄청난 매파였거든요. 그랬죠. 금리 인하해야 된다. 전 그게 더 이제 약간은 깜짝 놀랐거든요. 이게 뭐냐면 지금 미국의 실업률이나 흐름을 봐서는 아까 말씀하신 샴룰도 네, 네. 했고 이거 하면서 지금 본인의 이제 거의 겉핑글링 같은 거죠. 예. 자기 감으로 보면 이거 확실히 침체간다. 침체 간다.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7월이라도 빨리 금리 인하를 해야 그걸 막을 수 있다라는 식으로 이제 사실 얘기를 그 코멘트를 쓴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보면 말씀 주신 대로 사실은 이게 빌 더들리의 얘기나 또 그 소위 엘리엇인가요? 엘레리언. 엘 에리언. 예, 네. 그분도 마찬가지고 네. 대표적인 매파들이 시장의 매파들이 전문가들이 최근 들어서 싹 다 지금 빨리 조기 금리나 해야 된다라는 쪽으로 바뀌는 거를 봐서는 확실히 미국이나 전 세계의 경기 둔화 우려가 확실히 커지고 있고 그다음에 여기에 플러스 중국이 지금 사실은 지금 가라앉고 있잖아요. 이 지금 상황 자체가.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중국이 돈 좀 써주면서 끌어올려줘야 되는데 하반기도 그럴 가능성이 좀 낮아 보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지금 유동성 전반적으로 연준이 하루빨리 금리 인하를 해줘야 된다라는 거와 귀결되면서 무엇이 먼저 오냐의 실차 싸움은 분명해지는 거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PC는 그럭저럭 뭐 시장이 이렇게 안도할 정도의 그리고 연준 입장에서도 그렇게 뭐 나쁘지 않은 그런 그거였는데 이번 주에 고용 지표가 어떻게 나오는 게 시장으로서는 가장 이상적입니까? 한때는 그랬잖아요. 연준의 금리 인하를 갖다가 이렇게 빨리 좀 서두르게 하려면은 실업률도 좀 올라가고 고용 시장이 좀 악화되는 모습을 보이면은 연준이 좀 빨리 금리 인하에 나서지 않을까 했는데 지금은 약간 오히려 그 분위기는 아닌 것 같은데요. 그러면 오히려 시장이 좀 추워하지 않을까요? 진짜 이거 뭐야? 이거 침체야?
그래서 저는 4.1이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4.1이 지난달하고 똑같은. 그러니까 4.0, 4.1 그렇게 그 사이로 그 사이에서 살짝, 왔다 갔다. 예, 그 조금씩 올라가는 모습, 약간 올라가는 모습. 약간 그러니까 고용 올라. 시장이 좀 둔화되고 있다. 예. 그 정도 그런데 이렇게. 급격하게 악화되는 모습은 또 아니다. 그건 상당히 좀 안 좋을 수 그럼 있습니다. 우리 경기 침체 신호로 해석될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사실은 그래서 7월 달에 많이 금리를 한다면 시장은 깜짝 놀랄 거예요. 그걸 긍정적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우리가 모르는 악재가 있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을 할 경기가 안 가능성이 좋아서 그런 거 아닌가. 예, 왜냐하면 이제까지 연준은 보면 예. 근거, 데이터 드리븐 뭐 엄청 얘기 많이 해놨는데 갑자기 금리를 인한다. 그러면 이게 뭔 일이 있어라고 사실은 역으로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하긴 앞서 나온 그 2분기 GDP 성장률 속보치도 나쁘지 않았잖아요. 괜찮았잖아요. 사실 2.8%는 나왔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래서 이 상황에서 갑자기 금리를 인하한다 그러면 우리가 모르는 뭔가 뭔가가 악재가 있는 있구나. 거냐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근데 그런 것도 있습니다. 8월, 9월인데 그러니까 포워드 가이드라는 쓴 게 딴 게 아니라 본인들이 낮추기 전에 시장 금리가 먼저 내려가면 되잖아요. 사실은. 네.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는 연준의 전격적인 금리 인하보다는 9월 달에 금리를 확실하게 인하할 거야라는 신호를 주는 정도. 신호를 강하게 주는 것이 훨씬 더 제가 보기에는 연준이 할 수 있는 베스트가 아닐까 이렇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진짜 7월 달에 금리를 갖다가 덜컥 내린다면은 트럼프 입장에서는 이거 한번 나하고 한번 해보자는 거야 싶을 텐데. 그죠? 대선 전에 이거 완전 내리지 말라고. 대놓고 나한테 덤비는 개기는 거네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럴 수도 있고 그러니까 트럼프 확실히 반대한다고 얘기했고요. 네네. 하지만 그 결과는 오히려 트럼프를 도와줄 수도 있습니다. 금리를 인하하게 되면. 예, 오히려 네. 그렇게 깜짝 오히려? 쇼로 이 금리를 인하하면 시장이 이걸 긍정적으로 받아들일까도 좀 볼 필요는 있거든요, 사실. 네. 그럴 수도. 예. 네. 이번 주가 정말 중요한 한 주 될 것 같습니다. 뭐 FOMC 회의 이제 결과가 나오게 되고 또 일본에서는 BOJ 금융정책 회의도 있게 되고요. 또 주요 고용지표 발표도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아무래도 연준의 행보를 좀 가늠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빅 이벤트들이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또 국내 증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좀 체크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국내 증시 흐름 확인해 보죠. 개장합니다. 네, 7월 29일 월요일 국내 증시 개장했습니다. 지난 주말에 뉴욕 증시 3대 지수 모두 상승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최근에 보면은 자금 순환이 좀 이동되는 분위기고 또 변동성, 빅스 지수는 굉장히 커지고 있습니다. 대선을 좀 앞두고 있는 해이기 때문에 이제 대선 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정치적 불확실성도 커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번 주는 말씀드렸다시피 굉장히 중요한 이벤트들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7월달 FOMC 회의 결과 나오게 되고 여기서 이제 제롬 파월 연준 의장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를 좀 알 수 있는 이벤트가 되겠죠. 오늘 양시장 출발 지수 보겠습니다. 코스피가 0.6% 상승합니다. 2,747포인트, 코스닥도 0.35% 올라갑니다. 800포인트 좀 회복이 됐네요. 오늘 코스닥 800선 계속해서 지지할 수 있는지 여부 좀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 시초가 보겠습니다. 지금 삼성전자가 0.9% 올라갑니다. 81,700원. 그리고 SK하이닉스도 1.4% 상승합니다. 194,200원. LG에너지솔루션이 0.3% 상승합니다. 32만 6천 원. 삼성바이오로직스가 0.5% 올라갑니다. 92만 원이고요. 삼성전자 우선주가 0.6% 상승합니다. 63,900원. 그리고 현대차가 0.8% 올라갑니다. 24만 5,500원. 기아도 강보합권이고요. 셀트리온 2% 상승합니다. 20만 4천 원. KB금융 약보합으로 87,800원. 포스코홀딩스는 0.28% 소폭 상승합니다. 35만 7,5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시초가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코프로비엠 오늘 약보합권으로 17만 3,700원이고요. 알테오제는 1% 상승합니다. 28만 6,500원. 에코프로가 지금 0.3% 떨어지네요. 9만 4,100원이고 HLB도 1% 하락입니다. 7만 8,400원. 삼천당제약이 2.8% 상승합니다. 18만 2,00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셀트리온제약은 0.7% 올라갑니다. 9만 9,100원. 엔캠 3.2% 강세네요. 17만 5,900원. 클래시스 보합이고요. 리노공업은 약보합으로 20만 500원, 미가캠바이오가 2.4% 강세입니다. 오늘 보니까 전반적으로 제약바이오주 다시 한번 지금 힘을 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시장에서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 섹터 종목들 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리화나 관련주는 오늘도 올라가네요. 지금 오성첨단 소재가 5% 이상 올라갑니다. 지금 마리화나 관련주 오늘 2,300원 선을 중심으로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뭐 지금 역시 뭐 정치 테마주로 보셔야 될 것 같은데 한국 BNC가 3% 강세 6,670원, 우리바이오도 2.9% 강세입니다. 4,375원. 그리고 화이약품이 1.28% 올라갑니다. 1,982원. 에머리츠가 6.8% 상승하면서 2,345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오늘 마리화나 관련주 말고는 지금 셰일가스 관련주들 올라갑니다. 자, 뭐 지금 다시 한번 대왕고래 관련주들이 좀 움직이네요. 앞서 저희 산업뉴스에서 좀 보여드렸는데 이런 부분이 또 일시적인 좀 모멘텀으로 좀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한국가스공사가 9% 이상 올라갑니다. 42,800원. 그리고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5.8% 강세입니다. 52,800원. S&T 에너지도 4.6% 상승합니다. 12,910원. 오린 PTS도 2.4% 상승 중입니다. 7,060원이고요. 한국전력도 0.5% 올라갑니다. 오늘 대왕고래 관련주, 셰일가스 관련주 내에서는 지금 보게 되면 뭐 GS글로벌, 포스코 인터내셔널, 그밖에 한국가스공사 상승 탄력이 굉장히 좋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리고 뭐 피팅 관련주, 밸브 관련주들 흐름 좋습니다. 특히 이제 BMT가 좀 10% 넘게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데 뭐 역시 이 부분도 이제 대왕고래와 엮여 있는 좀 테마주로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지금 BMT가 10% 이상 급등합니다. 13,200원. 그리고 반면에 성광밴드 태광 같은 경우는 지금 오히려 보합이거나 좀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성광밴드 다시 강보합으로 전환이 됐네요. DK락이 4.8% 올라갑니다. 9,530원. 화성밸브가 11% 급등하네요. 11,47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그 밖에는 뭐 한선 엔지니어링, 화성 밸브가 강세 흐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BMT가 10% 이상 급등합니다. 자, 그리고 오늘 물류 관련주들 흐름 좋네요. 물류 관련주 내에서는 태웅로직스가 3.4% 강세입니다. 3,495원. 그리고 인터지스도 3% 이상 올라가고요. KCTC가 1% 넘게 급등합니다. 5,960원. 인터지스, 태웅로직스 강세 흐름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CJ대한통운, 한진도 1% 이상 올라갑니다. 오늘 물류 관련주 흐름도 좋고요. 오늘 뭐 보게 되면은 슈퍼박테리아 쪽에서는 이제 진단시약 업체 쪽 시젠이 좀 많이 올라가네요. 5.9% 강세 22,900원 선. 그밖에 리가캠바이오 보셨죠? 3% 이상 올라갑니다. 일부 종목의 상승이 좀 이들 섹터 상승 이끌고 있다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수젠텍도 1% 이상 올라가고 랩지노믹스도 2.3% 상승 지금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신규 상장한 종목이 산일전기 지금 17% 급등합니다. 오늘 산일전기 지금 보게 되면은 거래소 이제 코스피 에 입성한 종목인데 지금 17% 급등하네요. 41,000원 선에서 흐름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금융주 내에서는 신한지주 강세가 좀 눈에 띄네요. 4.6% 상승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지금 시각 9시 5분 지나갑니다. 네, 금융주 오늘 흐름 좋은데 그 가운데서도 신한지주가 4% 이상 올라가고 그밖에 KB금융, 키움증권, 삼성생명도 흐름 좋습니다. 오늘 수급 상황 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개인이 순매수 보여줍니다. 지금 254억 원 순매수, 외국인도 163억 원 매수 우위, 기관은 378억 원 순매도고요. 코스닥에서는 개인과 기관이 삽니다. 각각 170억 원, 8억 원 순매수고요. 외국인은 141억 원 매도 우위입니다. 오늘 환율 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서울 외환시장 개장 상황 지금 달러 환율 흐름 좀 보도록 할게요. 지금 현재 달러 환율은 보합권이네요. 지금 지난주 금요일 3시 30분 기준으로 전해드리고 있는데 흐름 자체는 1,380원 90전의 흐름이 좀 이어집니다. 지금 시각 9시 7분 향해 가네요. 오늘 전반적으로 시장 자체 상승세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 코스닥 800선 좀 회복이 됐습니다. 글쎄요, 근데 주도주가 딱히 부각된다라기보다는 좀 그동안 떨어졌던 섹터 쪽으로 매수세가 유입되는 정도, 요 정도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러네요. 예. 예, 여전히 뭐 테마주, 네. 주식 테마주 위주로 움직이고 테마주는 이틀 연속 올라서면 짤없이 나와야겠네요. 보니까 전부 뭐 그런 상황이고. 야, 일본은 참 송 대표님. 네. 달러엔 환율이 조금 한 뭐 전일 대비 한 0.6, 0.7엔 정도 오르니까 니케이가 그냥 또 상승 출발하니 여기도 고민스럽겠습니다. 증시 자체는 엔화 강세에 이렇게 반색하고 엔화 약세가 가면 좋아하고 엔화 강세 가면 좀 우울해하고 이러니까 이거 참 그렇긴 하겠는데
지금 여기 지금 우리 지금 이제 2,750입니다만 이번 뭐 추세 반전일지 아니면 기술적 반등일지는 우리가 뭐 항상 다 그 가능성 열어놓고 대응해야겠습니다만 2,800대까지 어떻게 다시 회복 가능성 보시는지요? 그러니까 여기서 주저앉지는 않을 거고. 주저앉지는 않을 거고. 네네. 근데 이번에 그러니까 실적 시즌이 뭐 그러니까 사실은 실망스럽지는 않잖아요. 예. 그래서 실적이 예. 괜찮은 종목들이 분명 나오고 있고 하반기에 대한 기대들도 분명 있기 때문에 그건 당연히 이제 좋을 수 있을 것 같아서 과거의 경험상으로 놓고 봐도 여기서 완전히 우하향으로 가는 가능성은 없는데 다만 이 기회를 잘 살려서 포트폴리오가 한쪽으로 쏠려 있으면 좀 교차하실 필요가 있겠다 말씀드리고 싶고 변동성이 확실히 커진 거는 뭘 보면 알 수 있냐면 그 대표적으로 이게 탑다운 방식과 바텀업 방식의 이익 추정치가 이게 원래 비슷하게 가야 되거든요. 예. 그런데 이게 크게 괴리가 있을 때 문제가 대체로 좀 발생하더라. 네. 이런 거 있는데 제가 이제 갖고 간 게 미국과 유럽에 대해서 탑다운 방식, 바텀업 방식.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 맨날 보면 애널리스트들이 뭐 이 기업은 올해 얼마 이익이 늘 거예요. 뭐 이런 거 많이 하지 않습니까? 예. 이걸 다 모아갖고 그러니까 상향으로 다 모아서 올해 몇 % 시장이 올라갈 거예요. 그러니까 예. 이익이. 그게 이제 상향식 방식이고 이게 이제 하늘색 선이고요. 그 다음에 짙은 파란색은 올해 GDP 성장이 얼마 되고 인플레이션 얼마 되고 실업률 얼마 되고 이런 걸 봤을 때 이익이 얼마큼 나올 거예요. 이게 이제 하향식 방식 탑다운인데 예. 보통은 거의 비슷하게 나오는데 내년에 대해서 지금 상향식은 14%, 올해가 11%인데 14%더 많이 오를 거다. 이익 증가가 라고 생각하는데 탑다운으로 보면 6%밖에 안 된다. 지금 2배 이상 차이가 나잖아요. 지금 유럽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일본이나 아시아 태평양은 거의 근접해 붙어 있는데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느냐. 네. 왜냐하면 지금 매크로 지표들이 예상만큼 세게 안 나온다는데 그 이유가 있다 보셔야 예, 될 것 예. 같고요. 예. 다음 차트는 그래서 보통은 미국의 그 소비자, 그러니까 소위 이제 소비 전체 GDP에서 70%나 차지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소비자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되게 중요한데 이건 이제 컨퍼런스 보드의 소비자 신뢰 지수 추이인데 이게 짙은 파란색 선이고 주황색 선이 S&P 500의 향후 12개월 EPS 추이인데 과거 장기 차트를 보시면 똑같이 움직이잖아요. 같은 방향인데 예. 근데 최근 들어서 벌어졌습니다. 최근 들어서 괴리가 나타나고 이게 있다. 바텀업으로 보는 거는 우상향이고 소비자들의 대답은 우하향이고 아하. 이게 그러면 뭔가 이게 많이 다른 거지 않습니까? 예. 이게 과거에 한 3번 정도 이런 일이 있었는데 예. 3번이 뭐냐면 1989년도, 2000년도, 2018년도 여기서 추가적으로 소비자 신뢰 지수가 여기서 더 내려가면 서로 벌어졌던 것이 누가 맞게 되느냐? 선행 EPS가 딸려서 내려온다는 거죠. 네. 그러면 이제 주가 조정이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 그래서 연준이 정말 중요한 것이 여기서 조금만 더 늦게 뒤늦게 사실은 금리 인하해 갖고 소비자 신뢰가 더 꺾이게 되면 과거에 3번에 있었던 저런 변곡점에서 EPS가 달려 내려오는 이런 현상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어찌 보면 빌 더들리니 이엘 예언이니 이런 분들이 빨리 금리 인하해야 된다. 7월이라도 얘기하는 이유가 저런 현상을 막자고 얘기를 하는 거다. 그런 측면에서는 앞으로 3개월이 상당히 중요한 시점이다. 그래서 실업률, 미국의 소비 이것이 정말로 미국의 EPS 성장이 상향식 14% 성장이 나올지 아니면 꺾일지 여부가 저기서 결정된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참 중국 3중 전에 끝났는데 이게 정말 관심 밖으로 좀 멀어진 지 오래된 것 같아요. 중국 얘기 안 하고 지낸 지도 참 드물었는데. 예, 그래도 또 그렇죠. 올해 상반기에 완전 용두삼이 됐죠. 예. 네네. 홍콩 지수 한때 20% 올랐다가 그러니까. 지금 다 토해냈잖아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삼중전에서 이 시진핑의 그 소위 고집이 그대로 나타났습니다. 예. 우리는 여전히 그냥 수출 강국, 제조업 네. 강국 할 거야. 사실은 소비를 지금 살려야 되는데 그러게요. 부동산 이슈가 있어서 내수 경기가 워낙 안 좋으니까. 맞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지금 중국에서 애플이 안 팔리는 이유도 예. 거기 있잖아요. 싼품만 팔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최근에서 보니까 지난 한 주 동안 깜짝 쇼로 사실은 금리 인하를 중국이 엄청 많이 했습니다. 네. 지금 거의 정책금리 7일물, 1년물 다 금리 인하하다 보니까 대출 우대금리도 다 따라 내려오고 문제는 이것이
과연 부동산 경기를 살릴 수 있겠느냐, 소비를 살릴 수 있겠느냐. 지난 3년간만 놓고 보면은 전혀 못 살렸다는 거죠. 그래서 최근 3년간 대출 금리는 인하됐었는데 다음 차트를 열어봐 주시면 인하됐었는데 소위 그 가계 중장기 대출은 오히려 줄어드는 금리가 떨어지는 이게 역계열이거든요. 네. 그 금리가 위로 올라가는 건 금리가 떨어진다는 겁니다. 하지만 사실은 이렇게 싼 금리 하에서도 돈 빌려서 뭔가 장사를 하든 뭐 부동산 투자를 하든 뭔가 투자를 전혀 안 하고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결국은 내 자산의 70%가 넘는 내 집값이 계속 빠지다 보니까 네. 투자자, 중국의 소비자들이 자신감을 엄청 잃고 있다. 그런데 시진핑 정부가 여기에 대해서 아직도 그거는 너희들이 알아서 해결해 뭐 이런 느낌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서 놓고 보면은 하반기에도 이 중국발 사실은 뭔가 기대를 갖기는 어려울 것 같고 이러다 보니까 유럽의 중국향 매출이 많은 기업들의 주가가 7월 들어서 급락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거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고요. 예. 중국 소비에 집중하고 있는 국내 수출 기업들은 하반기에 상당히 좀 조심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럼 대표적으로 유럽에서 그 중국 그 의존도 뭐 매출 비중이 높은 기업이 어떤 기업들이에요? 그 대표적으로 우리가 잘 아는 스탠다드 차터드, SC. 예, 은행, 그 다음에 광업주, BHP나 리오틴토 이런 기업. 16번 차트 열려 있네요. 예. 그다음에 우리가 잘 아는 스와치. 아. 여기 오메가 뭐 이런 브랜드가 이 네네. 안에 들어가 있죠. 그다음에 저 밑에 에르메스 같은 패션. 예. 우리 이거 잘 알고 있고. 그다음에 자동차 종목 다 들어 있습니다. 폭스바겐, 그다음에 벤츠, BMW, 그다음에 인피니언이라고 세계 10대 안에 들어가는 독일의 반도체 회사입니다. 다 이게 중국향 매출이 엄청 많은 기업들이거든요. 이 회사들의 어닝이 지금 막 꺾이고 있어요. 결론적으로는 중국의 소비가 안 살아나다 보니까 오히려 경쟁하고 있죠. 수출 시장에서. 네. 그러다 보니까 수출량, 중국의 수출률이 많은 기업들의 주가 하락, 이익 하락이 커지는 것들은 우리 국내 투자자분들도 우리 국내 기업들도 비슷한 방향성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의미 있게 좀 볼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보니까 뭐 장은 이게 뭐 섹터별로 희비가 엇갈리는까지는 참 일일이 다 쫓아가기 어렵겠지만 분위기가 보니까 한 2,800억까지는 그래도 한번 트라이 해보겠다 싶은 그런 분위기인데 큰 걱정 없이 넘어가고 그거마저 한번 혹시 대표님 생각해 보셨습니까? 트럼프 전 대통령 입에서 비트코인 관련해서 가상화폐 관련해서 굉장히 우호적인 발언이 많이 나오는데 물론 최근 한 달 동안 많이 올랐어요. 근데 제 느낌에는 예전에 비하면은 굉장히 폭발적으로 반응할 만한 이 레토릭인데도 뭐 이렇게 좀 올라가는 폭이 트럼프 대통령의 진정성이 어느 정도까지 느껴집니까? 아니면 그냥 정치인의 그냥 표작기로 보이십니까? 뭐 결론도 말씀드리면 비트코인의 움직임은 유동성이 좌우할 거고요. 유동성이 왜냐하면 좌우한다. 소위 펀더멘탈이라는 게 따로 없잖아요. 그렇죠. 왜냐면 걔가 돈을 버는 건 아니니까 이자가 나오는 것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유동성이 좌우하는데 최근에 유동성이 좀 말리고 있다 보니까 저 정도 레토릭에도 저 정도면 뭐 7만 불, 8만 불 가야 될 것 같은데 훅 그냥 당장 뭐 10만 불 가자고 할 만한 그건데도 그게 결국은 시장의 순유동성이 지금 상당히 타이트하게 내려가고 있다라는 측면이 오히려 그래서 거꾸로 말하면 비트코인의 주가 그런 흐름은 파월이 결정할 수도 있겠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과거의 경험상 트럼프 일기 때 기억하시겠지만 자기는 그 오일 그다음에 신재생 우린 싫어. 그런데 트럼프 때 기억하시겠지만 신재생이 제일 날라갔고요. 소위 전통 오일 주가는 박살 났었습니다. 그 경험을 기억해 보시면 그 바이든 때는 거꾸로 했어요. 또 바이든은 신재생 얘기했는데 신재생 주가 박살나고 전통 오일이 올라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경험을 본다면 뭐 트럼프가 정말로 저 진심 여부를 떠나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만은 아닌 것 같다라는 건 꼭 한번 염두에 두실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내용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저희 방송 중에 전해드린 내용과 관련해서 더 다양한 정보 원하시는 분들은 카카오톡 채널에서 크존 검색하셔서 친구 추가하시기 바랍니다. 최근 외국인 어떤 리포트 관심 있게 보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